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2,9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약 4.6%가 인용된 겁니다. 정부는 판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직 국익에 맞게 이의 신청과 같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검찰이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방건설을 포함한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판박이로 일컬어지는 사업인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두 사람은 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행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먼저 소송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국제소송을 맡아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법무부에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인데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3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팔 때 매각대금 3조 9천억 원이 결정된 날입니다. 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대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해보면 지금까지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번에 인용된 배상금은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2천억 원 가운데 약 4.6%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론스타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면도 있었는데요. 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과 만나 론스타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패소 판정이라도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긴 만큼 우리가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장관도 이번 판정은 10여 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라며 오직 국익에 맞게 이의 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온 대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앞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 무효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일단 판정 내용을 분석해 오늘 중으로 대응 방안을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수장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질긴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수천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배상 금액이 이자까지 합하면 아마 3천억 원이 넘어서 4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소송 금액 6조 원 정도로 보면 10%도 안 되는 정도긴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좀 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는 그 당초 론스타가 승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줄 아마 알면서도 예. 풀려서 청구했던 금액이 그 47억 불 정도거든요. 예. 이기 때문에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요만큼 갚게 되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조세 부분에 대한 배상과 금융 감독의 부당성에 기인한 배상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과다하게 징수해서 받은 것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이 또 액수 전체가 어떠냐와 또 이렇게 병행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하나은행과의 매각 가격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예.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1시 또는 1시 반의 보도자료 또는 브리핑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금액 자체가 또 적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뒤에 판정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뭐라고 봤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진짜로 판정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예단해서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은 론스타가 말이 되는 주장도 했고 말이 되지 않는 주장도 했는데 예. 그때 론스타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마치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섣불리 예단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 소송 같은 데 가서 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 하시던 말씀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판정문은 공개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론스타와의 중재 절차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했던 문건은 최소한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거니까 그거는 다 공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부가 대응했던 문서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이제 론스타 쪽에 이제 뭐 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솔직히 론스타는 그동안 ISD 과정에서 슬금슬금 여러 차례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되지 않았지만 시중에 떠돌고 있는 각종 자료 중에는 상당히 진본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이제 뿌리지 않았으면 그 누가 뿌렸겠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건 론스타 쪽이 유출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거는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뭐 너희의 영업 비밀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제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냈던 그 오더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ISD 절차를 보면 그 월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를 딱 론스타 거를 클릭을 해보면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소송과의 관례에 비추어서도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잘못을 우리 차원에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금융지주와의 1차, 2차 계약의 차액이 한 8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잖아요. 7,7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 금액으로 승부가 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920억 원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인정한 거는 물론 뭐 계속해서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나온 약 3천억 원 가까운 이제 배상 금액.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조세 부분에 대한 배상이 또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 하나지주와의 계약금액 변동 과정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은 어쩌면 2.17억 불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제 원래 중재라고 하는 것이 청구한 대로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서로가 이런 주장을 해서 그런 정황을 보고 재판부가 이제 판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예상된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조금이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손에 이렇게 들게 된 이유는 정부의 뭔가 우리나라 법 질서나 국제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그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이제 국내에서 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오늘 판단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그게 실익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기회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차서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당장 현직에 있는 론스타 관련자들이 내 손 도장 찍고 싫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밀어놓고 뭐 남들이 도장 찍건 말건 그건 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CEO의 진행. 만약에 여기서 사법 처리를 형사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최종 손해액이 다시 이제 거기서 확정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기간이 더 가게 되면 시효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시효는 공소시효도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들 관련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일단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이제 관련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니면 다 먹고 마시는데 소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재 판정을 하려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안전장치는 뭐냐 하면 시효 정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자, 그 판정문에 이름이 올라간 관련자 또는 그와 또 생각하기에 더 이제 책임이 함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이 사람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가압류 걸어놓고 그다음에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은 또 론스타 관련자들이 결정하게 할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론스타 관련자는 다 빼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는 그런 분들로 TF를 꾸려서 거기서 전체 서류를 다 검토하고 이게 의미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0일이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섣불리 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놓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동훈 장관 역시 론스타 사태에 완전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박영수 특검 때, 그 론스타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이 이제 중수부장할 때 론스타 사건 수사할 때 수사팀의 막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특정한 방향을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겨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익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이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소송은 이제 뭐 소송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은 저는 조금은 물론 이제 그것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아니면 조금은 부차적인 것 같은 것이
특히 이 금융 감독의 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론스타 사태의 금융 감독 당국의 부당성은 지금 요것은 빙산의 일각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국한하더라도 그게 한국의 국내법이나 국제적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정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면피의 수단 또는 시효를 진행시키거나 재산을 도피하거나 소비하거나 산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그 중에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론스타 사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는 그 당시 비금융 주력자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예외 승인도 안 된다라는 논점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은 지금부터 거의 1세대 전의 이야기고 다른 요인,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이런 별도, 국외 도피 이런 사안이 걸려있지 않는 한 시효가 다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이 맞아요. 그러나 이번 ISD는 인수 과정의 적법성을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슬금슬금 금융감독당국 관료들이 혼동시켜요. 이번에 다툰 것은 2011년, 12년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이 정확했느냐, 공정했느냐, 아니냐를 갖고 다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도 사법적인 심사가 있었던 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또 범위를 확장해서 HSBC까지 하면 2008년에 아까 언론 보도에도 잠깐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창용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손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자백한 서류를 보고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법적 심사도 감사원 감사도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 필요하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특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인 6월보다 0.3%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매월 판매 금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얼마나 물건을 소비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5달째 줄어든 겁니다.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옷이나 신발과 같은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이 같은 소매 판매 감소에도 서비스 소비까지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1% 감소하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위축되며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1.3%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과 음식점 등이 호조를 보이며 0.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3.2% 감소했는데 이같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전체 생산이 감소했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줄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손님 발길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망원시장 건어물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례상에 주로 쓰이는 성수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요? 네, 이곳은 말린 명태나 대추, 밤과 같은 제사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명절에 티각으로 만들면 인기 만점인 다시마는 360g 한 팩에 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 1,000원이 오른 겁니다. 한과나 약과와 같이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제사용품 가격은 10에서 15%씩 올랐습니다. 이곳 업주는 손님들 발길이 줄까봐 무턱대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처지인데요.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손님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좀 걱정이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가격을 안 올린 것들도 많아서 추석에 장사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져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명절 성수품이 10% 이상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대추 10kg은 20만 원으로 15% 이상 올랐고 명태 20kg 한 상자는 52만 원으로 12만 원 올랐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과일과 나물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사과 10kg 한 상자는 52,9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원 상승했고 시금치 4kg은 69,340원으로 65%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품목 가격이 오르면서 차례상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졌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분석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35개 품목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1,000원, 대형 할인점은 40만 8,42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7%와 6.4%씩 오른 수치입니다. 이른 열대화와 폭우로 대추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명태 등 수산물 수입이 줄고 식용유 값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사과와 조기 등 성수품 9개 종류 공급 물량을 평년 대비 110%까지 늘려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다음 달 3일 0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이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건데요.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추석 명절 방역과 의료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요. 먼저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접촉 면에는 금지합니다. 또 경기와 경남, 전남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체계는 연휴 때에도 촘촘하게 유지해 원스톱 진료기관은 추석 당일 600여 곳 등 연휴 기간 누적 5,300곳에서 운영합니다. 또 당번 약국이나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BA.5 변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BA.1 대응 2가 백신을 4분기에 도입해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는 겁니다.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언 백신도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5일부터는 당일 방문과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중대본은 스카이코비언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중화 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하다며 성인 가운데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3,96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1,000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5천여 명, 25%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7만 6천여 명, 42%나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45%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569명으로 8일째 5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76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내 이견은 여전합니다. 취임 사흘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마주 앉았는데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용 여전하죠? 네,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 방침을 정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한 뒤에 거취를 정한다고 결론냈지만 두 가지 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또 비대위로 가면서 다시 또 아마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요. 네. 그 운명을 법원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잘 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최고위로 돌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그 일을 할 것인가? 조경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문자 파동의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책임지지 않고 젊은 정치인을 토사구팽하려고 당원을 손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 없이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 등 남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에게 전국위 소집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주혜 비대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서병수 의장님은 여러 가지 훌륭하신 점으로 여러 의원들의 존경과 또 신망을 얻는 분입니다. 3고초로 10호초로 해서 정말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와 관련해 서 의장은 YTN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위 소집 요청이 있으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만나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와 권성동 직무대행은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한 인연이 깊은 사이인데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고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문제와 정부 예산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가 서민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주요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계파와 상관없이 신망이 높은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맡게 됐고 정책위 의장은 정책 추진 안정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 워크숍을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한 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한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사업인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위례 신도시 A2 8블록 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20여 곳입니다. 검찰이 밝힌 압수수색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입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반건설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특혜 로비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닮은 점이 많아 판박이로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1월 시행해 2016년 마무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2년 전 위례 신도시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의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처럼 특수 목적법인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와 위례 자산관리라는 신생 자산관리사를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한 점도 유사합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위례 신도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초기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부서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부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실무진들을 연이어 불러 사업 추진 경위를 초기부터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넘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해 기존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지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뭡니까? 네, 우선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경기도에 2천만 원 전액을 공탁한 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가 일종의 자백을 한 데다 피해를 모두 변제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상당성이 적다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앞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이미 대부분 확보한 만큼 배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 씨 개인의 법인카드 이용 관련 혐의뿐 아니라 윗선인 김혜경 씨가 배 씨와 특수관계로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단계에서 배 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적시한 데에는 법인카드 이용 전반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 관련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도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었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 씨가 이용한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이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배 씨와 김 씨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건물주가 공장 건물을 임대했는데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단 한 차례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깨보니 수상한 철제 드럼통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년 5개월 동안 이곳에는 전자전기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뒤 건물 주변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주는 재작년 9월 공장주가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와서 꼭 조사를 해달라고 수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다른 공장도 그렇게 기름을 흘러버리는데 왜 사장님은 고소를 하고 그러느냐. 기름통과 함께 묻힐 뻔한 진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감정인 입회하에 조사한 결과 윤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지름 58cm, 높이 60cm의 드럼통 2개가 발견됐고 주변 오염 정도는 관련 법의 기준치를 최대 35배 이상 초과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공장 바닥에서 나온 드럼통 중 하나입니다. 이 드럼통을 만져보면 여전히 기름기가 묻어나오고 지름 6에서 7mm 정도의 구멍 5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론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시키려면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날씨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태인데요. 반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영남 해안은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6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다가 주말쯤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상할 전망인데요.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상황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비대위로 가기로 일단 네. 방향을 정했고요. 네. 당원 개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게 그 당원을 개정하려면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거기서 부결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번에 비대위를 출범시킨 전국위원회를 열었을 때도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다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비대위,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구성하는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분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비판이 지난번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 반대 의견이지 대략 70% 정도는 찬성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 있으니까 전국위원회 가겠다는 얘기죠. 예. 이번 사태 책임 어디 있다고 보세요? 두루두루 다 있죠. 첫 번째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중간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일종의 호가호위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당내 여론을 좀 왜곡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단초가 된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끝난다라고 사실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과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묵은 잔재들을 털고 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되돌이표 꼼수 논란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상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흘러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당심과 민심이 그만큼 괴리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해법으로 만든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또 다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또 다른 도돌이표를 밟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사퇴 그리고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준비가 되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인 전주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두 번 더 가시고 보실 때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까? 뭐 꼭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보면 뭐 발언한 분들이 어제 같으면은 제가 대강 세보니까 20분 조금 넘으셨는데요. 네. 절반 정도가 반대 의견, 그러니까 비대위에 대한 반대 의견, 네네. 또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 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뭐 아마 투표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다시 한번 사퇴를 또 운운하는 이러한 얘기를 진짜 당내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열흘 정도의 기간을 국민들과 또한 당원들이 좀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 사퇴수 빨리 하고 본인이 거취 표명을 현명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영상 나가는 중에 소장님께서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지쳤다 이렇게 땡벌을 외치셨습니다. 네. 아니 많이 비판을 하더라도 도저히 안 받아들여요. 그냥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목표대로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드라마를 너무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 결국엔 비대위다. 예. 그냥 비대위 갔다가 비대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비대위로 가요. 앞과 끝이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판단을 해줬으면은 사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시해버려요. 그거 무시해가지고요. 당원을 사후적으로 바꾸겠대요. 그래가지고 소급 적용해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서 다시 비대위로 가겠대요. 예. 이거 정상 상황 아니에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국민의힘에 계시는 지금 지도부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판단 자체가 결국에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준석 대표 싫다 이거죠. 쫓아내고 싶다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원 개정하실 때 그냥 당원 제1조 1항에다가 이준석은 앞으로 당대표 하면 안 된다. 당원권은 영구하게 정지한다. 당원 제2조 이준석이 모은 책임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권을 빼앗는다. 제3항 대통령에게 다른 소리 하거나 뭐 당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명한다. 예. 이런 식의 당원까지 하시라. 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겠다면 민심, 재판부의 판단 아무런 신경 안 쓰시겠다면요. 그렇게 하시라. 국민들이요.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지도부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꼭 마음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으실 거다. 그런 민심의 변화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주 오실 때마다 많이 좀 지쳐 보이시긴 해요. 네, 이런 소리 계속 하는데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저희가 녹취를 좀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전주혜 의원. 먼저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안 의원이 만약 비밀 투표에 붙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팽팽하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에게 쉽게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공천권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좋은 지역,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지역인데 지금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다음번에 진출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좋은 지역에 윤석열 라인들을 아마 포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그 라인에 줄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감히 그 공천을 앞두고 윤핵관,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런 분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들과 무관하게 조혜진 의원이나 또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살아온 정도의 어떤 지역구 기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빼고는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을 못 하는데 실제 무기명 투표로 갔을 경우에는 민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표현 갖고 뭐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전과 지금이 좀 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을 그래서 간자를 성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원총회에서 당당하게 무기명 투표를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일 수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태도 변화하는 모습은요.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얻고 민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당심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지 당이 안정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부터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솔직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민심에 편승하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예,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비판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안철수 의원 얘기한 것 중에 이게 공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의 운명을 법원의 판단에 맡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정할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 정해야죠. 왜냐하면은 계속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본인들의 정당의 존재 가치라든지 생명력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모습들은 결코 민심에 순응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발언을 복경 선배님이 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이라도 한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힘을 갖고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습은 윤핵관의 주장과 신념과 논리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민심에 편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편승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략 한 10분 정도 되는데 침묵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묵도 잘못된 거예요. 침묵은 비겁한 겁니다. 당이 잘못 가면은요, 당연히 안에서든 밖에서든 나와서 외쳐야 돼요. 잘못 가고 있다고,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비겁하게 혹시 윤핵관이 2024년도에 계속 공천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일단 공천부터 받고부터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분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눈치 보는 사람은 권력의 눈치 보고 대통령에게 눈치 보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민심의 눈치 보고 국민 눈치를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침묵하는 분들 떠오르시는 분들 좀 있을까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재선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편에 든 사람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초재선 쪽에서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묻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영남 지역에 많아요. 그분들은 다음번에 공천 받으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난번 2020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픈 게 뭐냐면 수도권, 충청권, 인천 이런 쪽에서 의원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당이 가면은 나 다음번에 공천받아도 나는 당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할 텐데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당을 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전주의 의원 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비토 목소리에 대해서 해당 행위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사불란함을 기대를 할 텐데 그런 일사불란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후보 때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고 뭐 윤핵관의 한 일부 아주 강하게 속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반대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까지 이렇게 몰아붙여가면서 공격을 해서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이런 강압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에 약한 초재선 의원들의 발언을 막게 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막게 하는 것, 이 선두에 사실 그 전주의 의원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은 뭐 장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비판을 더 하고 싶어도 장 소장께서 워낙 국민의힘 지지자이시면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해당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좀 뒤로 되돌려 보자고요. 그 2012년인가요? 13년인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예. 위에 있는 중앙지검장이 이거 좀 대강 좀 수사해라 라고 했을 때 국회에 나와서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그런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잖아요. 예. 이러한 강요된 폭력적인 이러한 당론을 따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단에 의하면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주의 의원도 상당히 지금 무리하고 있다. 예. 저분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다음번에 다시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으시겠죠. 예. 그러면은 권력자보다 어쨌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는 기사를 보면 더 좋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났다는 보도가 있어요. 실제로 네. 만났을까요?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28일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에 대해서 뭐 강하게 대통령실에서 부인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식의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아니야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둬야 돼. 안 돼. 이거 사퇴 수습할 수 없어. 라고 규정을 내렸으면은 예. 저렇게 못 버티는 거죠. 지금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비대위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딱 그만둘게요라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예. 그것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분위기를 의원총회에서 알았기 때문에 예. 권성동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대략 한 10명 정도밖에 주장밖에 안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새 비대위까지 만들고 나가는 게 얘기가 됐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든지 안 된다라든지 그런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라고 봐야죠. 윤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렇죠. 결과라는 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정도가 아니고 그 의중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끝나고 나서 이거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갈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주말에 만나서 그다음 월요일 날 결정을 네.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또 그때도 만나서 비대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텔레그램 문자 파동이 있을 때 그때쯤에 물러가 줘야 그래도 조금 그래 화통하다, 돼 있는 정신이다 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을 텐데 지금은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되고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개인은 지금 좀 물러나는 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아니면 당을 누가 수습해? 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수습까지 좀 해줘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믿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몇몇 분들이 당을 수습하고 그분들이 수습을 해야 나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당도 그분들 주도하에 그 영향 아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목전에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물러나야 되지만 예. 선거는 사실 다음 총선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당을 우리 체제로 정비를 깔끔하게 해놓자라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새 비대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네. 심리하는 게 또 지난번과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원을 고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도 소급 적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동일재판부에서 똑같이 판단할 것이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YTN 회사의 사장님이 앵커님을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근데 현재 회사 규정상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징계 규정을 바꿔요. 빨간 옷을 입고 나오면은 징계한다.
라고 당내 그 회사의 규정을 고쳐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빨간 옷 입고 나온 앵커님을 징계한다고 해봐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혹하네요, 예시가. 예시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저러한 법리적인 논쟁을 이끌어가는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래요. 이분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당원 당규를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실이 뭐 신문 기사 보면 흉흉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명씩 짐을 싼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수석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실장 수석은 그대로 있고 비서관급 이하만 지금 다 짐을 싸는 행정관들 포함해서 그런 형국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군기가 문란한데 병사들한테만 책임을 묻고 장수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상식적이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비서실장부터 전체가 다 물러났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원인도 없이 자체 무능과 혼란, 자체 권력투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장수들은 그것에 대해서 병사들한테 당신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책임져라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현상적으로는 몇 가지 보안 누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어떻게 해서 그 팬카페로 갔는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징계를 하면 어유 잘했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이 일반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관들 중심으로 해서 징계를 한다? 이것은 좀 비상식적이죠. 인적 쇄신이 아닌 것이죠. 사실 새롭게 입대자를 뽑아가지고 좀 더 잘 싸울 수 있는 입대자, 군인들 뽑겠다라는 거고 장수는 여전히 그나물의 그 밥들이 남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기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검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정치를 알고 정당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목소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무 라인과 홍보 라인과 그리고 시민사회 라인과 그리고 정책 라인까지도 다 포진이 되어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대통령에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검핵관이라고 이루어지는 검찰 출신 분들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들을 남겨두는 이유가 이분들은 사실 미안합니다만 힘없는 허세들이고 실세는 6분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인데 그러면 왜 허세한테만 책임을 묻고 실세는 그냥 두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질까 봐서 장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어떤 그 인사 개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여의도의 출신 정치인 출신들의 행정관들을 뭐 면직 처리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런 비판이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에서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고 관계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라인들을 다 지금 솎아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면서 본인이 거의 인선을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원래 4급 보좌관 2명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최근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제원 의원 라인,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라인, 이철규 의원 라인 이런 식으로 윤핵관들이 추천했던 사람들부터 좀 솎아내서 좀 제대로 행정관들을 꾸려보겠다. 능력 위주로 꾸려보겠다. 보안 사고 안 나는 사람들을 꾸려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감찰 상황을 당정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대통령실이 좀 이걸 이끌고 가려는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우위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과 독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내 임기가 한참 남았으니까 우리에게 복종해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행정관들을 바꾼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 경험이 없는 행정관들로만 꾸려진다면 그것이 총리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검찰총장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을 다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누구 추천을 받겠어요? 결국은 신뢰가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 과정에서의 검증을 과거에는 장제원 실장 중심으로 이제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검액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기 위한 검증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 처음 당선자 시절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검증에 소홀했다? 그거 아닙니다. 당선자 시절에도 이미 2달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지금 조기 그 실무자들에 대한 인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수위 시절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핑계가 좀 먹힐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2달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바꾸면 지지율 또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또 바꿀 겁니까? 실무자들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제가 예측을 좀 해보면은요. 그 추석 전후를 통해서 언론에서는 아마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등의 윤핵관 의원들에 대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싫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다른 라인으로 꾸리겠다라는 거지. 다시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장제원에게 추천을 받아서 다시 행정관들을 채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쪽 라인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내쫓아내는데 원만하지 않게 정치력이 없게 이러한 큰 사달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도 하고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으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좀 헷갈립니다. 저희가 조언을 할 때 많은 전문가들께서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렇게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사람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좀 옳은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그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것을 힘으로 해서 당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 분들의 권력 투쟁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이야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듣고 사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권력의 어떤 가깝고 멀고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그 윤핵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실제 권력자들이 견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이 좀 합리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권성동의 추천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은 이제는 실세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통한 통로 역할과 실제
그 실무자들을 통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추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분들은 실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완전하게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을 배제시키는 후속 인사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만약 거기까지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우군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함을 감수하기는 사실 힘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전망해 보실 수도 있지만 다음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호흡을 맞추는,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핵관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인 분들이나 당내에 있는 의원분들도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께서는 윤핵관과 멀리해야 됩니다. 여론이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런 부분 왜 의원들이나 대통령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일이 진행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꾸 다른 음모 때문에 검찰 쪽 인사들의 견제 때문에 내부에 있는 행정관들 내보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아는 분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분들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최고의 에이스냐라고 봤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현재 국정 운영이 좀 엉그러지고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음번 들어갈 행정관이나 비서관, 뭐 수석들도 많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배치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일단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각도 그렇고 비서진도 그렇고 대통령이 아는 분이 제일 똑똑하고 대통령이 확인한 분에 대해서 믿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나의 신뢰가 있어야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행정관들이나 실무자들을 꾸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검증을 할까요? 결국은 그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사 추천,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믿고 같이 일을 해도 됩니다라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치인데 능력치 또한 대통령의 인사처럼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뭐 완벽하게 최고 에이스들만 구성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꼭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접견했는데요. 첫 만남부터 약간의 신경전이 오간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은 같고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해야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뭐 웃음도 있었고요. 미묘한 신경전도 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기국회 때 이제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가 진행되겠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합의 안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괴롭히고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뭐 철저한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 할 것 같다라는 예고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사흘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명직 최고를 조만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뭐 예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고 바깥에 뭐 청년들이나 그리고 저 외부에서 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상을 하기도 좀 어렵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 결국 민생이잖아요. 권성동 대표를 찾아가서도 결국 민생이었고 그 민생의 중심에는 서민 경제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감세가
어떤 낙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았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고, 특히나 핵심적으로 임대주택 예산 한 5조 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정부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뭐 저희들 옛날에 단체장을 했던 분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선순환 효과를 그 블록으로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콕 집어서 지역과 서민에게 해당되는 예산들이 다 깎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그 여당 원내대표 방문을 해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 분쟁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2천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 46억 8천 달러 가운데 4.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 2,92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배상을 마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해 수백억 원의 이자도 물어야 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문을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국익에 맞춰 준비해온 대로 잘 대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도 6조 원이 넘는 돈을 더 요구하면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YTN 한동우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은 비 오는 날 학생들이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면서 학교 커뮤니티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먼저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제 늦은 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두운 운동장에 학생 수십 명이 누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지나가던 학생 눈에 띄었습니다. 누운 학생들 사이에는 몇몇이 서 있었는데 이들이 말을 하면 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영상을 촬영한 학생은 당시 비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학교 커뮤니티에 밝혔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건 신학과 학생들로 확인됐고 얼차려를 준 건 선배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배들이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이 많이 퍼졌을 텐데 그 학교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영상이 올라온 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밤늦게 운동장을 돌고 목소리가 작다며 혼이 나는 걸 봤다는 등 각종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후배들을 상대로 그것도 신학과에서 이른바 군기를 잡는 일이 벌어진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학교에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선배 혹은 그 윗사람들로부터 얼차려를 받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런 걸 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일이 벌어진 게 밤 늦은 시각이다 보니 다른 학교 구성원들 역시도 피해를 본다는 냉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쉬고 있거나 근처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학생, 교수들에게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측의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학교에서는 이런 얼차려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과가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기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신학과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학과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YTN은 해당 학과장 또는 학장과의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었던 답변은 해당 학과가 조사를 마친 뒤 학칙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거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 대학교는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곳인데요. 학생들은 종교가 우선인 학교인데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엄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후속 대책도 마련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넉 달 만에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또다시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넉 달 만의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무엇보다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갔던 기름값은 평균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시장도 여전히 탄탄해 지난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 건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가 65.6에서 75.1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0을 넘지 못해 경기 침체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쭉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 이후 곤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기름값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에 주식시장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 무기화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사훈 기자입니다.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1년 전보다 7.9% 뛰어올랐습니다. 난방료가 81.8% 치솟은 것을 비롯해서 가계 사용 에너지 가격이 51.6%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1차 석유 위기에 영향이 있었던 1973년과 74년 겨울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Bei allen Schwierigkeiten, die damit verbunden sind,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에너지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발전량의 약 90%를 수력이 차지하는 노르웨이는 생산 전력의 5분의 1을 수출하는 에너지 부국이지만 가뭄으로 발전량이 줄자 전력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7월분 가스대금 전액을 못 받았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가스 공급 축소 통보 후 하루도 안 돼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은 당초 올해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방침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 각국이 현재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자금과 정치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등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천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ruel war against Ukraine has affected us all in many ways. Russia is using energy supplies as a tool, as a weapon to put pressure on our societies. 에너지 위기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의 수입 확대로 올해만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970억 달러, 약 130조 원의 수익을 올려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첫 발사 시도가 빗나간 아르테미스 1호,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까요? 나사는 이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발사가 가능한 날짜를 잡아놨는데 상황에 따라 비행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3분의 2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예상 가능한 발사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지만 발사가 연기된 아르테미스 1호. 다음 발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아르테미스 1호 발사 가능일을 색깔로 표시한 나사의 달력입니다. 9월 2일부터 6일은 진한 초록색, 아르테미스 1호가 달로 떠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만약 2일 발사에 실패한다면 제시도까지는 72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5일에야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7일부터 18일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날이고 다음 발사 가능일은 19일에 다시 열립니다. 만약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발사된다면 비행기간은 당초 목표했던 6주가 아닌 4주간의 단기 미션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유사한데 달궤도 진입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그 파워레 업을 하면서 올려주는데 그 속도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달과 지구,
태양의 위치를 고려해 계획된 궤적을 따라 비행할 수 있는지는 물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산출한 겁니다. 실제 발사의 관건은 이번에 발생한 엔진의 냉각 오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기상 조건도 변수입니다. 발사대가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은 아열대 기후로 예상치 못한 비가 종종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also a series of weather issues throughout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weather at the beginning of the window due to precipitation, and later on in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lightning within the launch pad area.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예비 발사일이 또 준비돼 있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빛이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영동과 영남 내륙은 오늘 오후까지, 영남 해안은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6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다가 주말쯤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상할 전망인데요.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